오늘은 주동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현황과 주요 상황들,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네. 달러 기준으로 거의 이제 4만 달러대까지 가는 거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들 정도로 폭락을 했었고, 하나로도 거의 7천 뭐 2, 300만 원인가요? 네네. 폭락을 했었습니다. 가격을 급락했다가 지금 조금 회복했는데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우선은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용 지표 네. 관련해서 예상보다 이제 상회해서 그쪽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요인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 이제 그 노동 지표가 발표되니까 경기 침체로 간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공포감. 거기에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제 일본에서 제로 금리 때 많이 여러 각국에서 빌려서 투자한 그런 자금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수돼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각국의 자금이 다 빠지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건데 네. 미국은 금리 인하하면 달러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일본은 금리를 올렸으니까 엔화가 다시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자금이 회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됐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만의 문제였는데 네. 이제는 글로벌 매크로 지표 상황에 맞들어들어서 이제 세계 증시까지 같이 포함돼서 하락되는 그런 영향을 받았죠. 추가적으로는 뭐 여전히 트럼프와 해리스 네. 그런 문제도 좀 있는데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경기 침체 요 단어가 가장 컸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 네. 이런 게 쌓여서 비트코인도 같이 그 공포감으로 인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어제 발동이 됐고요. 미국 나스닥도 네. 급락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미국발 경기 침체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경기 침체가 미국에 정말 오면 네. 비트코인 불장 안 오고 시즌 종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네. 혹시 아닌가요? 네. 일단 사이드카하고 이 서킷 브레이커가 4년 전이었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사건이. 코로나 팬데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공포감에 휩싸여서 네. 모든 세계의 자산이 다 폭락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예, 일단 그 상황을 잠깐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놓고 자, 지금 경기 침체 분위기를 좀 몰고 가는 게 있지만 확실한 지표상으로 확실하게 침체가 온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올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데 마치 오는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기사들을 좀 배포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유가 네. 그동안 파월이 금리 인하를 계속 좀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압박성. 너 때문에 지금 네. 증시하고 세계 자산이 이제 폭락하고 있다. 빨리 금리 안 내려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조로 네. 여기 좀 흘러가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보 물론 가능성이 뭐 1%도 없냐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로 흘러가더라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코로나 때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실제로 왔지 않습니까? 실제 왔죠. 막상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자금을 또 돈을 풀어버리죠. 네. 그럼 미국에서 또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 침체를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테고 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시중에 유동 자금이 엄청 풍부해지면 당연히 모든 물가도 올라가고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그 4년 사이클은 네.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정말로 와서 네. 뭐 일시적으로 충격이 오고 그렇죠.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결국은 코로나 때처럼 돈 풀기 그렇죠. 양적 완화가 될 것이고 시간에 조금 딜레이가 있을 뿐 불장은 반드시 온다. 그렇죠. 이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제 포지션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들고 가시는 분들은 네. 폭락이 오면 엄청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만약에 우리가 매도를 해서 이 시장을 떠나버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그 좋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급락해서 공포감을 주고 시장이 폭락했지만 네. 그걸 버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네. 지금까지 버티기 아까워서라도 그 기간은 참아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뭐 미리 예측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현금을 빵빵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싸게 살 기회가 오는구나. 왜 1억 넘어갔을 때는 솔직히 이거 진짜 역대급 가격인데 그렇죠. 또 부담되죠. 고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럴 경우에 또 분할로 모아간다면은 자산 사이클대로 비트코인이 돌아왔을 때 두 경우에 수혜인 분들이 모두 다 수익을 누리는 구간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담인데 어제 저는 7,4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더 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장기로 보니까요. 그러면 작가님 또 궁금한 게 네네. 과거에 그 코로나 때 급락 때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그 시즌에 얼마까지 고점으로 올랐나요? 혹시 기억?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 네. 2017년도 불장에서 하나로 2,400만 원 정도를 찍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저점이 35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전에 네, 이전에 그까지 갔는데 350, 예. 다시 비트코인이 좀 부각되면서 1,500만 원 선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반감기가 다가올 시즌쯤에 네. 코로나가 이제 터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코로나가 발생되고 떨어진 폭은 한 반토막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5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 700만 원인가 800만 원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락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돈풀기가 됐을 때 네. 그 고점이 얼마까지 갔었나요? 그때 8천만 원. 야, 이상까지 그러면은 갔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6만 8천 달러만 그 7만 네, 그렇죠. 달러 금방. 네. 그러면은 50% 떨어져서 800만 원, 1,500만 원짜리가 800 됐다가 10배 네네.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정말 급락할 수 있지만 그렇죠. 결국 오른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간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제 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네. 한 4개월 전에 비트코인이 1억 찍고 이렇게 횡보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반감기 사이클 자체가 끝났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많은 분들이 반감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예, 늘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17년도도 그랬고 21년도도 그랬고 네. 반감기가 지나고 최소 뭐 4-5달 정도는 지나고 이제 비트코인이 반응이 오고 상승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반감기가 오면 바로 막 비트코인이 다 올라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냐? 그러니까 ETF의 힘으로 네. 정말 반감기가 이전에 정보 좀 뚫어서 되기 전에 먼저 올라 버렸으니까 네. 와 정말 반감기가 이제 도래해서 이만큼 올랐구나. 그러면 여기서 시세가 더 안 오르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쵸. 실질적인 기간을 따져보면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네. 그 사이가 비트코인이 가장 정점을 많이 찍었던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감기가 불과 4달 정도다. 그쵸.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전문가분들 나와서 이번 장은 다를 거다, 반감기 직후에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막 그 조급함을 만든 거 아니냐? 그게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지난 사이클에도 이번엔 다르다. 그쵸. 이번엔 다르다. 여러 조건들도 다르고 뭐 기관도 들어오고 어떻게 됐고 ETF도 이제 추진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이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똑같았다. 똑같았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단지 이번에는 ETF가 승인돼서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감기 이 사이클대로라면은 그래도 내년은 돼야 되는데 네. 벌써부터 시장이 끝났다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이제 ETF도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현물 ETF가 진짜로 승인되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네네. 땡겨진 거 아닌가 하는 네, 의견 그렇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사실 지금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는 근거가 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오를 겁니다. 그렇죠. 됐는데 네. 지금은 좀 믿음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네네. 조금 더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과거 2017년하고 21년도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엄청 쉽게 막 20배, 10배 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살펴보면 정말 막 3개월, 4개월 동안 지경 구간도 있었고 정말 이번에처럼 이번보다 네. 훨씬 심하게 죽다 살아난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요. 네. 물론 보면은 엄청 변동폭이 30%는 기본이었고요. 네. 60% 70% 갈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런데 그런 과정을 모두 겪어온 시기도 중간에 세세하게 보면은
변동성이 엄청 심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물며 지금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30%라는 이런 조정이 왔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22% 이상. 네, 그렇죠. 그게 만약 이전까지는 5월 1일도 그렇고 7월 5일도 그렇고 좀 많은 한 20% 정도 하락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한 거 아닌가? 뭔가 그래도 비트코인이면 더 확 빠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ETF 때문에 이런 변동폭이 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냥 이대로 흘러가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려나? 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포함했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코인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이번에 발생하게 됐고 그렇죠. 글로벌 증시는 피해갈 수 없구나.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ETF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증시 자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쵸.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증시 자금으로 인해서 1억 넘게까지 올라온 측면이 있으니까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다운 좀 과거에 30% 조정이 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불장 네. 그 기간 동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려진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동님 만약 이제 네네. 개인들은 막 공포에 질려서 팔고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네. 항상 기관들 큰 손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식도 그렇고. 네. 그럼 이른바 큰 손, 기관, ETF 등은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도를 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기사로 접하는 거는 뭐 계속 큰 손들은 사고 있다, 고래들은 사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래들도 파는 고래는 팔고요, 사는 고래는 사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온체인 지표로 보면은 결국은 끼워 맞추기식인데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고래들은 좀 나눠지는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최근 사례를 보면은 고래들이 조금 파는 게 약간 우세를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대세 상승으로 오는 과정 초입기에 고래들이 실제로 팔기 시작했었습니다. 과거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2017년도에도 2,400만 원 정도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고래들이 팔기 시작한 부분은 1,000만 원 이전이었고요. 그리고 8천만 원, 2021년 8천만 원까지 가는 상황에도 실질적으로 고래들이 팔기 시작한 지점은 2,400에서 3,000 정도 사이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고래들의 지갑 온체인 지표 움직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팔기 시작한 흔적들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억 정도 됐을 네. 때니까 그러면은 팔기 시작한 시작 시점부터 그게 언제까지 파느냐? 정말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계속 분할 매도를 해 오더라 고래들이. 그럼 그 끝은 아직 오지 않았고 네. 만약 큰 고래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이제 초기 정도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고래들은 쌀 때 막 주워 먹었다가 네네. 정말 이 고점에 왕창 던져주는데 그게 아니군요.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다 따져보면 모든 고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네. 사람이고 네. 특별하지 않다 그렇게. 단지 이제 그런 비트코인 수량을 많이 갖고 있는 데에는 과거부터 이미 사이클이며 그런 흐름을 다 봐왔던 경험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랜 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신규로 뛰어드는 개미들보다는 판단력이나 어떤 지식적인 측면,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훨씬 좀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보다는 좀 더 현명한 판단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고래들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물량은 뭐 당장 고래들이 한꺼번에 다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의 호가창을 보면은 비트코인 한 개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얼마 7천 얼마 때 사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개를 사고 싶다고 해서 그 한순간에 매물을 보면은 10개를 사기가 힘들어요. 그쵸. 한 개도 사기가 힘들어요. 0점 몇 개씩 사서 모아야 되는데. 네. 그럼 하다못해 그런 고래들은 몇십 개, 몇백 개, 막 최소 몇천 개까지도 한 그쵸. 번에 팔아야 되는데 그걸 한 방에 다 던진다. 이건 받아줄 물량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 살깎기 먹이가 되는 거죠. 가격을 떨어뜨려 버린다. 남아 있는 자산은 한참 남았는데 그쵸. 내가 시장가로 계속 던져서 내가 자산을 오히려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 기간을 두고 야금야금 파는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이 훨씬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주동님 그럼 요번 지금 아직도 조정 중인데 비트코인 가격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 월요일이 증시 폭락이 왔지 않습니까? 8월 5일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분할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매수하면 괜찮겠다라고 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화요일 기준으로 살짝 지금 반등이 오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먼저 나온 거는 어제 네. 사람들이
낙폭이 너무 과했다고 판단하는구나. 그리고 미국 증시가 실제로 아시아 증시만 떨어진 것만큼 안 오고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선물 시장도 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도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네. 우리가 어제 너무 패닉에 빠져서 네. 매도를 한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순간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살짝 반등을 하는 상태인데 완전히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힘든 게요. 아직까지 불안적인 요소가 좀 남았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그냥 반등인지 아니면은 추가 하락을 위한 페이크인지 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 분위기도 중동 전쟁 분위기도 지금 좀 심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 갑자기 전쟁이 발발해서 어떤 심각한 상황이 또 벌어질지도 몰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전쟁 리스크들은 다 회복되고 별거 아닌 걸로 치부되고 했었는데 일어난 그 순간에는 증시나 어떤 자산 가격에 충격을 많이 준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증시에서 또 다른 지표가 또 많이 경기 침체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동발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 올라감으로 네. 발표되고 이러다 보면 금리 인하를 또 못하는 게 아닌가. 그쵸. 이런 분위기로 또 흘러가면은 당분간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또 크게 하락이 또 이제 경기 분위기에 따라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뭐 매수를 해야 될지 홀드를 해야 될지 호드를 해야 될지 뭐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지금부터는 이제 순순히 이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혼란스러워하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파는 건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사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은 만약에 이 상황이 다 지나가고 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건 명백하다. 그런데 이 공포심을 이기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겠다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구간을 철저하게 나눠서 요일도 나누고 구간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결국 사는 동안 힘들고 갖고 있는 동안은 더 빠지면은 마음은 안 좋겠죠. 그쵸.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때 산 게 잘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분은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고점에서 특정 이평선에 매도하고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보다가 새로 안정이 되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공포를 극복하고 들어갔을 경우에 과거에 모두가 큰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이럴 때 나눠서 들어가 보겠다. 이런 투자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후자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분할 매수를 해도 네. 어느 정도 기간에 좀 나눠서 하면 좋을지. 그 사람들이 분할 매수하면 그냥 매번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막 나눠서 사면 되는 줄 아는데 네. 그거는 좀 착각이고요. 제가 아까 구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오늘 가격이 8천만 원인데 일주일을 나눠서 산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동안 만약에 8천만 원이 그대로잖아요. 네. 그럼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할해서 사는 의미 없다 그렇게 하면. 네, 그렇죠. 똑같은 가격이 계속 사는데 알고 보면 내가 한 방에 다 산 거랑 분할해서 산 거랑 똑같은 거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특정 구간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뭐 8,000에서 7,800, 7,600, 7,500, 7,200 이런 식으로 소량껏 계속 이제 매수 호가창에다가 주문을 걸어 놓는 형식을 하시던가 그것도 잘못하면은 하루 만에 죽 빠져버리는 경우에는 그쵸. 하루에 다 사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또 분할 매수가 아닌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일별로 그런 내가 원하는 가격대 구간대를 좀 새로 설정해서 나눠서 주문을 걸어 놓으면 그런 방식이 좀 좋은 분할 매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8천만 원인데 뭐 한 6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로 구간 이렇게 나눠서 놓는 건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근데 좀 거기도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가격이 진짜 6,100만 원까지 찍고 올라갔다라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네. 대부분 다 사지고 오르는 거니까 그쵸. 괜찮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8천만 원인데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올라갔다 가정하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못 산 거예요. 하나도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또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뭘 권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공포심을 극복하고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멘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본인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엄청 겁도 많고 막 10만 원, 20만 원만 움직여도 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분들은 네.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런 분들한테 지금 바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 지금보다 막 500만 원, 뭐 1000만 원이 더 떨어지면 7천만 원 초반대가 다시 한번 또 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겁나서 또 도망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때 파실 분들은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렇죠. 차라리 그 겁이 많거나 네. 두려움에 내가 막 갖고 있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막 팔 거겠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기다렸다 사시는 게 나은 것 같고. 올라가는 거 보고 달아. 그렇죠. 공포를 극복할 수 있고 멘탈이 되고 이런 적립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과거도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좀 과감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커뮤니티 여론을 보니까 네. 지금이 이번 장에 비트코인 싸게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네. 의견도 있고 지금 잘못 샀다가 물리면 3년 동안 피눈물 흘리나 절대 사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주동님은 비트코인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코로나 시즌을 좀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 폭등하기 전에는 한번 큰 조정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안 왔었단 말이죠. 다운 조정이 네.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재미로도 이게 조정이야? 이게 조정이냐고 이런 그렇죠. 말도 이제 코인러들 기준으로는 20% 그렇죠. 빠진 건 조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번 하락을 통해서 30%란 그런 수치가 왔단 말이죠. 조정이 최고점 대비. 네. 과거의 30% 조정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으로서 약 가격이 10배 오르는 동안 한 3-4번의 큰 조정이 왔었습니다. 그게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옳다구나. 이번에 정말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를 채웠구나. 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어디가 바닥일지 우리는 섣불리 장담 못합니다.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현재 7천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8천만 원이 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빠져서 뭐 7,500, 7,000 그리고 6,000까지도 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즌인 기간 동안을 놓고 보면은 저도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마지막 기회인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잡느냐. 그쵸,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게 그러니까 모든 가격대 제가 얼마까지 과연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최악의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는가. 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7천에서 6천이 오더라도 그 구간대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6천보다 더 빠지면 어떡할래? 5천 갈 수도 있잖아요. 5천 갈 수도 있고 뭐 4천 갈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분할 가격대를 위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다 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밑에 대놓으시는 분들 4,500에 뭐 예전에도 막 10K 간다 이러면 네. 맞아요. 뭐 1,000만 원대까지 간다고 맞아요. 이래서 막 1,000만 원에 대놨대 하나도 못 사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한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요 정도는 좀 유효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가격대에다가 분할 매수 포진을 좀 걸어 놓는 거죠. 혹시나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비로 좀 더 걸어 놓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그 구간에서 반토막이 더 나도 나는 버틸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그런 구간까지 좀 철저하게 생각하셔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아직 조정이 완전 끝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이 조정이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반감기도 지났고 네. 타이밍 상으로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1월, 12월부터 뭐 랠리를 시작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전까지만 분할 매수 잘해서 현 가격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하더라도 내년에 수익 낼 가능성은 충분히 크게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7, 8천 구간도 나쁘지 않다.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6,000대까지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 그 있다. 부분까지도 대비는 하셔라. 그래서 약간은 좀 남겨놔. 그렇죠. 그 구간이 오면은 더 살 정도의 현금도 좀 나눠놔라. 근데 지금 요거는 일부에서 얘기해 주시면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죠.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정말 우려하시는 경기 침체가 와서 모든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시장이 되면 네.
지금 가격에서도 막 4, 50%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됐을 때 6, 7천만 원대로 샀던 그 개수가 네. 당장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네. 코로나 이후 시기에 정말 10배 올랐던 걸 감안하면 오히려 더 고점은 높아질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보다 좋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 6천, 7천 구간을 폭으로 잡았는데 네. 실제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와서 시장이 막 다 폭락을 한다. 네. 그럼 이게 뭐 5천, 4천 구간까지도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리면 나는 다 버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그 2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야, 내가 버틸 수 있어. 앞으로 1년 가져갈 거야. 그죠. 뭐 사면 좋겠냐. 장기 투자한 야, 거야. 내 반토막 나도 버틸 수 있겠냐. 갈 수가 있다. 난 네. 살 거다라고 했던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10% 20%만 빠져도 당장 전화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빠지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내가 조금씩 나는 매달 사라고 했잖아라고 하면은 또 꼭 한 방에 들어갔대요. 맞아요. 한 번에. 그리고 쌀 때 안 사고 있다가 비쌀 때 샀대요. 그리고 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대출 받아서 사고 아이고. 주변 지인들 돈 끌어서 빌려서 사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뭐 전세 내주고 전세 금으로 투자를 막 과감하게 인생 역전하려고 막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존재하고 각자의 자금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입장은 지극히 본인만의 현금 여유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굶더라도 네. 배고프더라도 그래 오늘 하루만 버티면은 내일부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참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은 그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당장 갚아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마이너스가 났어. 네. 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고 원금의 절 반이라도 건져서 이 대출을 갚아야 하나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나 부모님한테 얻은 돈을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지배를 하게 되고 네. 언론에서는 더 떨어진다 그치, 더 큰일 났다 난리 이러거든요. 났다, 그죠. 그걸 못 버텨내는 거예요. 와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결국은 털리고 나오게 된다. 손절을 한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지 바보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에 이제 내려갔을 때 버티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 자신을 너무 모르고 투자 시장에 달려들었다. 예. 실제로 제가 친한 형 중에 한 분이 지지난 사이클 2017년도에 네. 특정 알트코인을 네.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는 저도 뭐 알트코인을 막 더 좋아하고 이럴 때거든요. 사라 괜찮다라고 했는데 와 한 일주일 들고 있더니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들고 가겠다라면서 팔았어요. 예. 그 이후로 막 10배 20배가 갔거든요. 아유. 예. 그런 걸 실제로 못 버텨 하시는 분들이 존재해요. 그럼 결국은 나의 자금이 출처가 여윳돈인지 그렇죠. 대출받은 돈 일시적인 그렇죠. 돈인지 잘 따져서 해야 된다. 예. 여윳돈도 버티기 힘든 게 이 시장인데 빚내서 하는 분들은 필패다. 필패다. 작가님 그러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 역대급 지금 매수 기회라는 분들은 보통 차트를 보시면서 네. 이렇게 차트 그림을 이렇게 뭐 기영이 투자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차트상 지금 기회다. 이제 뭐 올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주동님도 차트 분석 많이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전 주식 시장에서 5만 차트를 다 그러니까 뭐 분석해야죠.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차트 네. 분석 좀 잘 맞는 편인가요? 중간 중간에 이제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게 네. 사이클별 좀 다르거든요. 네. 제일 잘 맞을 때는 상승장일 때죠. 그럴 때는 매수한 시점부터 눌림목을 주면 올라가고 또 다른 눌림목을 주면 올라가고 이런 게 무한 반복이 되니까 무조건 눌림목이 오면은 사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상은 눌림목이라 하거든요. 그런 차트의 패턴이 오면 무조건 매수만 하면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그런 타점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차트를 잘 맞추시는 분들이 2020년도 같은 장 2018년도 같은 장에 만약에 눌림목으로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냥 그때 이후로 모든 알트나 비트코인 하락이 막 70% 또는 알트들은 90%까지 하락했거든요. 백 수천 가지 차트 패턴이 무의미하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별로 좀 달라요. 상승 초입기에는 잘 맞고 하락 초입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상승할 때는 사실은 웬만큼 사도 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락할 때 잘 맞춰야 되는데 그때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의 최고 마지막 끝물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불장을 생각하면 2021년도지 않습니까? 네. 그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확 반토막이 정말 왔어요. 네. 한 4, 5천까지 왔다가 다시 또 8천만 원을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아니다, 이거 다시 올라간다. 1억 간다. 그때, 그때 또 다 달라붙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을 너무 지나고 와서 보면은 그 차트가 다 맞아요. 근데 막상 내가 현 시점에 닥쳐 있는 그 차트 모양을 대입해서 이럴 수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해서 대입해 보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럼 지금 같은 약간 혼돈의 조정장, 상승장 속이지며 조정일 때는 이때도 좀 맞추기 어렵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차트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과거 2021년도에 전고점 두 곳을 이제 지지하는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고 지지해 준다면 상승 초입으로 저는 판단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뭐 차트는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참고할 뿐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차트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막 그런 비법이 다 있는 줄 아시는데 코인 시장은 특히 더더욱 모든 것을 차트적으로 대입해 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봉도 너무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크거든요. 뭐 하다못해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1분봉으로 보시는 분, 틱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4시간 봉을 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일봉, 주봉 다 대입해 보면 일봉 차트는 맞는데 또 15분 봉은 또 안 맞네. 막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헷갈려. 이렇게 도저히 진짜 뭐 어디다 끼워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뷰로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4시간. 최소 4시간 그리고 일봉 주봉 주봉으로 보면은 과거 사이클까지 이제 큰 그림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긴 장기적인 그런 차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작은 걸 놓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차트에만 접근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비트코인이 과거 막 10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2배 오르기 전에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너무 막 10배 가고 4배 가고 2배 이상 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매도 시그널이 그만큼 많이 생겨요. 차트 분석으로는 지금 떨어질 거니까 매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10배 가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단기 고점에 팔고 지금 같을 때 사고 해서 사팔사팔하면서 물량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본인 갖고 있는 수량이 더 줄어드는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주동님도 해보셨나요? 네, 저도 해봤죠. 안 맞는군요. 물론 그때 타점은 잘 맞아서 순간 벌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큰 그림을 우리가 사이클 동안 이미 3사이클이 다가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잘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플러스면 장땡 아니야 이런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들고만 있었던 게 최고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제일 낫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그냥 갖고만 있었던 것보다는 17년도에 한번 팔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사 모으고 21년도에 팔고 다시 지금 자작년부터 좀 사 모으고 이런 걸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수량을 더 늘릴 수는 있겠네. 이런 판단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유튜브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할 시기다. 2천만 원 실질적으로 3천만 원대일 때 실제로 그 작업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은 언제냐? 2025년 이걸 보는 거죠. 지금 2024년이니까 2025년 정도만 되면 분할 매도 잘하면은 그 큰 한 사이클 온건히 다 매도하겠구나. 그러면 다시 6, 7년부터 좀 하락하고 올라갈 때쯤에 모두 또 죽는다 할 때부터 또 분할 매수해 나가면은 그 수량 모으는 걸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런 판단으로 제가 투자 포지션을 잡은 거죠. 큰 사이클 단위로 이제 해야 되겠다. 비트코인 투자 초기에 차트로 접근했을 때는 물론 성공은 했지만 시간 지나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좋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춰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큰 사이클 주기 한 번 정도는
이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렇게 큰 사이클로 가시는 게 단타로 차트 보시면서 막 지표 보시면서 하는 것보다 그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압도적으로 낫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단타 하시는 분들은 보조지표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네. 그 보조지표 시그널 같은 경우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RSI라고 제일 많이 보시는데 네. 단기적으로 30-40%만 올라도 RSI 시그널은 고점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대불장 초입기에 와서 지난 시즌 때도 그렇고 막 5배, 10배 갈 때 이런 시즌 경우에는 RSI 매도 신호가 계속 매도가 계속 찍혀요. 어쩔 수 없이 그 신호를 충실히 받아들여서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은 신호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수익률을 못 누리는 거죠. 조금 오르면 팔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좀 잘 맞는 온체인 지표 한두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온체인 지표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그 해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대입해서 다 끼워 맞췄습니다. 끼워 맞췄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온체인 지표들이 변화됩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많이 바라봤던 게 모 외국 해외 투자자였는데 네. 플랜 B라는 투자자가 있었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했죠. 네. 그 사람 피어 투 피어 그 모델을 딱 내세우고부터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과거 데이터를 그 현대 시점에서 다 끼워 맞춘 거거든요. 네. 근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플랜 B가 틀려버렸죠. 그 온체인 지표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신뢰하고 보는 그런 보조지표, 온체인 지표가 또 뭐가 있냐면 MVIB라고 있습니다. MVIB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그 MVIB 지표가 지지난 사이클까지는 거의 100% 들어맞았습니다. 그럼 뭐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지난 사이클에서부터 그 지표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지난 사이클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도 구간까지 오지 못하고 내려갔죠. 그래서 그 지표를 100%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매도 못하고 다 물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겁니다. 그럼 지금 와서 또 어떻게 뭘 보느냐 하면 그 MVIB Z라고 또 새로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잘 맞았던데 지난 사이클에 안 맞았던 것들은 조금 소외당하고 그리고 좀 더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를 현 시점에서 좀 끼워 맞춘 그리고 과거에 그런 모델들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딱 수치화해서 끼워 맞춰서 그런 흐름을 딱 맞췄잖아요. 그런데 안 맞기 시작하니까 수정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수식을 또 다른 걸 넣어가지고 그쵸. 또 다른 이름의 온체인 지표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되는 형국이라고 보면 돼요. 늘 그런 온체인 지표 중에 가장 잘 맞았던 거는 현 시점에서 끼워 맞췄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이 되면은 MVIB 지표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닿으면 매도할 거냐. MVIB Z도 어디다 하면 매도할 거냐. 걔네들은 정확히 시그널이 아니잖아. 그럼 뭘 또 끼워 맞출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유행이 온체인 지표도 계속 타는 것 같아요. 온체인 지표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에 맞췄기 때문에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춘다.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20년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맞는 보조 지표들 그런 걸 개발했는 애들 그 당시에 한 획을 다 그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뭐 그거를 우리가 써먹을 수 없느냐? 그때뿐이었단 거죠. 그때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잘 맞는 수식을 모두 대입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수식을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뽑아내 차트 모양 종목을 뽑아내는 그런 지표들을 계산해서 종목 추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대입하니까 이대로만 했으면 수익률이 뭐 몇천 프로 몇만 프로가 되는 건데 그대로 자동 매매를 프로그램 넣잖아요. 안 돼요. 일주일만 해도 마이너스 나고 과거 데이터 진짜 2000% 3000%였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에 다 맞춘 그런 수식은 앞으로는 의미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점쟁이 만약에 찾아가잖아요. 이런 비유하긴 그런데 이상하게 잘 맞춘 점쟁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미래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미래는 안 맞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동님 온체인 지표도 이거 믿을 수 없고 참고만 하는 거죠. 차트도 참고만 하는 거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해서 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건 시장 분위기죠. 분위기. 그리고 과열.
어느 정도로 과열됐냐 그리고 개인들의 이성 지성. 지금 얼마나 조금 도박성으로 접근하느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온체인 지표도 참고해야 됩니다. 네. 제가 전혀 막 안 맞으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과거 이런 온체인 지표가 요 정도 선에 갔을 때 시장이 과열이었으니까 지금은 약간 안 들어맞더라도 거기에 좀 못 미쳤을 때라도 과열로 판단하는 그런 약간 응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러면 MVRB가 막 8, 9 막 이렇게 가야 신호였다면 지금은 6, 7로만 접근해도 과열로 뭐 내가 응용을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참고만 하는 거죠. 너무 보조 지표와 온체인 지표는 너무 100% 신뢰하지 마라. 그것도 일종의 보조 지표일 뿐이고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 그걸 100% 신뢰해서는 시장의 성공적인 매수 매도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흔히 주식에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그렇죠. 경험인데 그 정도는 그래도 좀 맞출 수 있는 거야 온체인 지표로?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정도 참고하는 용으로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이 무릎쯤 된다라고 했는데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알고 보니까 무릎인 줄 알았는데 허리였더라.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생겨요. 코인 시장에는. 그래서 물론 참고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린 거는 그래도 4년 주기 사이클이었다. 4년 주기 사이클은 한 번도 안 틀렸다. 큰 흐름은 똑같았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6개월 그 사이가 최고 피크였더라. 그러면 그 시즌이 온다면 누가 뭐라고 나에게 한들 어떤 온체인 지표가 뭐 시그널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적당히 분할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최고점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운이 좋았을 뿐이겠지. 과거에 그런 걸로 한번 큰 성공을 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뭐 한 3,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를 야금야금 파는.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우리 고래들의 방식. 그런 게 실패 없이 수익은 적당히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극대화시키기는 힘들지만 손해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물리는 않습니까? 것보다 낫다.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